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들으면 정말 소름 돋는 이 민주당의 대통령 취임 축하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얼마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8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곳에서 지난 토요일에 인천에서 진행되는 집회에서 제가 스피커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연설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당 권리당원이 왜 됐지? 그리고 탈당 왜 했지? 그리고 현재 내가 보수 우파로 돌아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 민주당의 모순이에요. 입으로 외치는 구호와 그들의 실제 행동이 너무도 불일치하고 이런 민주당의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분노했고 실망했고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됐고 한동안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 나게 생겼구나. 진짜 우리가 위기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제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일단 이 전체 취임 축하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원문을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좀 기니까 주요한 내용만 제가 포인트를 찍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원문은 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자, 1번.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 커지고 국격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국력이 커지고 국격이 높아지려면 대통령이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라는 걸 해야 돼요.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어떤 행태를 보였나요? 이 거대 야당이라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그 어떤 집행하고자 하는 행정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거의 마비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헌재에서 대심판정에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까짓 거 예산 하나 삭감하는 게 국정 마비를 일으킬 정도야? 자, 여러분 전체에서 그 토막만 잘라놓고 보면요. 마치 대통령께서 야근 예산 하나 삭감한 걸 가지고 이게 국정마비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장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는 작은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프레임 만들기를 해서 그 어떤 상황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예산 좀 삭감한 거 가지고 국정 마비라고 주장하는 거 너무 과장되고 저건 맞지 않네라는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손찌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한번 폈어요.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홧김에 욕 한 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 욕 한 번 한 걸 가지고 네 인생이 박살난 것도 아니잖아. 야, 따게 한 대 때린 거 가지고 뭘 그래? 우리가 따게 한 대 때린 게 우리가 이혼할 정도로 큰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남편이 욕 한 번 하고 손찌검 한 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의도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신뢰가 무너진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 하나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혼이라는 중대 결정을 해야 되나?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국민의 삶은 더 나아지고 풍족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풍족해지는 게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구호만으로 되나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는 사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사실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제 시도했는데 대표적인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거. 근데 이것도 실제로 다른 곳의 성공 사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런 성공 사례가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자원을 찾는 프로젝트, 석유를 찾는 이런 프로젝트 중에는 가능성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숫자상의 어떤 그런 수치만을 가지고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해서 예산을 거의 시작조차 못하게 거의 다 삭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은 의도를 보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는 꼴을 사실은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자리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거. 국민의 삶이 나아지려면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풍족해질 만한 우리가 어떤 그런 먹거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원전에 대한 예산도 사실 삭감을 했죠. 자, 3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5년 동안 구호처럼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키워드를 과연 민주당이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많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 청년 남성분이 1000명과 함께 탈당했다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이유는요.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그런 발안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던져대는 그런 법안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이 안정과 사회 안정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탄핵시켜서 날려버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실은 법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무리한 이런 폭주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드러나요? 이 민주당 지지율로 드러나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기들 지지율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여론조사 업체를 방문하겠다. 선관위 심지어 고발도 했죠. 조사해달라고.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를 막 고발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겁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왔으면 쟤네가 틀렸어, 쟤네가 잘못됐어,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얼마든지 있어요. 뭐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관저에 갇혀서 더 어디를 나가실 수도 없는 형편인데 사실 그 관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다시피 해서 대통령이 거기서 어디로 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도주했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질 않나? 가짜 뉴스가 이제 퍼져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관저에 나오신 게 사실은 바로 실시간으로 잡혔죠.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세계에 생중계로 망신주기식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무리수를 뒀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무리수가 사실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하고 그들의 무리수가 사실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을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 사실 자격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쇼핑하듯이 발부받아서 또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정말 쳐들어가듯이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이 계엄령 선포할 때 국회에 보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이 대통령 관저로 보내서 대통령을 정말 망신주기식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당에서는 총을 받더라도 끌어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주장을 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를 지키려는 청년들, 국민들이거나 아니면 나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저 공수처 사람들조차도 이들 누구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출두하겠다. 자, 여러분, 사실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법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시도하는 이런 과정에 일어났던 어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통령께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던 건 나의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다치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이 위험을 그냥 내가 내 온몸으로 맞서겠다. 사실 이게 진짜
진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진짜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전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크게 발언하지 않던 전환기 선생님께서 대통령의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제파처럼 누가 우리의 진짜 어머니인가,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 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누가 과연 국민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환기 선생님께서도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모습에 전환기 선생님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의 진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솔직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혼란은 성관이가 초래했다라는, 진실을 규명하라라는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민주당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하기 선생님을 고발하는 이 지경의 일이죠.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 명분으로 전하기 선생님을 고발하는데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죠. 성관이에 대해서 의혹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민주당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자기들이 고발을 하니까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 1일에 부산에서 전환기 선생님께서 이제 발언을 하셨고, 또 지난 주말에는 동대구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동대구에서 찍은 제가 영상을 보니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인파가 동대구역을 꽉 채웠더라고요. 정말 그 한 10만 명 정도, 동대구역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빼곡하게 정말 그 자리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남한테 하라라고 주장을 할 때는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뭔가 말을 했으면 나 역시도 그 말을 지켜야 돼요. 이걸 은율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를 나도 하지 않는 거. 근데 이 사람한테는 공정과 상식을 지켜라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과연 공정과 상식을 따르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내란죄라는 이 프레임으로, 내란죄라는 이 죄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놓고 막상 내란죄라는 키워드는 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란죄라는 제목은 뺐는데 이 탄핵소추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란이라는 말이 이 탄핵소추안을 거의 뒤덮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지금 어이없는 행태 중에 하나는요,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역시 내란 선동죄 똑같은 제목이에요. 상식에 나와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냥 진실을 밝혀라. 국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내란 선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고발을 하고, 심지어 여론조사 업체도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또 이 업체마저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가장 충격적인 건 뭔가요, 여러분? 일개 개인들마저도 카톡으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공유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또 고발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을 다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마스크로 입이 틀어막혔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금 구속시켜 놓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에 이 방해되는 거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희가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 위기는 초래했던 위기의 한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현실은 엄중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자,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본인들이 코로나 때 지금 통치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막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제 대통령이 막 된 거면 사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자기들이 지난 정권 때 사실은 싸지른 똥인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갑자기 대통령이 취임되자마자 본인들이 싸지른 똥을 대통령한테 갑자기 치우라는 거죠. 봐요, 여러분.
물가, 금리, 환율 같은 건요, 갑자기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전에 쭉 일정 시간 동안의 어떤 사건들과 일정 시간 동안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야, 이제부터 네가 이거 갑자기 확 낮춰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을 때 이걸 지정했다는 건 본인들이 사실 여기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의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건데 그 똥을 이 다음에 취임한 대통령한테 넘기는 사실은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데 대북 관련 안보 예산을 삭감하고 드론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드론을 이용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는 이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네가 이걸 똑바로 잘 관리해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초급 잔교들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되게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말 이걸로 진짜 많이 고통을 받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현실에서 우리 어떤 그런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에 갑자기 다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시점부터 바로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인건비가 높아지면 결론적으로 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봐요. 고물가, 고금리.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에 개입을 했고, 그런 경제에 개입한 결과, 특히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개입을 했는데 건드리는 것마다 홈런이었죠. 그쵸? 그때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고, 집 한 채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먼, 어떻게 보면 이 남의 나라 얘기가 돼버린 게 우리의 그때 현실이었죠. 자, 그리고 탄핵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 얘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초급 장교들이 정착하려면 그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자기들도 자기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이걸 내가 직업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급 장교들이 어떤 이런 현실적으로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제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삭감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초급 장교들도 이게 생활인이잖아요. 나도 이게 직업이고 이걸로 먹고 살고 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초급 장교들이 안정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이제 군사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전시 상황이 됐을 때 투입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초급 장교들인데 초급 장교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걸 사실은 예산 삭감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 방해한 셈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탄핵소추안에 또 이제 뭐가 쓰여 있었냐면요. 탄핵소추안 결론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해서 한마디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자, 여러분 아까 위에 써 있잖아요. 남북 간의 군사 긴장도가 높아졌다. 아니, 남북 간의 군사 긴장도가 높아졌는데 우리가 가서 그럼 북한한테 굽신거려야 됩니까? 당연히 군사 긴장도가 높으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디펜스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경계하는 게 마땅하죠.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어떤 안정과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득을 우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라는 거를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처음에 대통령의 어떤 그런 취임 축하사와 본인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 간에 사실은 본인들이 앞뒷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째. 그럼에도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을 전망할 수 있는 이제 땡땡땡땡 하고 윤석열 이제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이게 대통령 인수위가 뭔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 어쨌건 어렵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그런 내 어떤 팀을 꾸리신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자,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했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뭔가 대통령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대통령의 인간적으로 한 부분만을 부각해서 마치 이 사람이 되게 무능하고 뭔가 이 사람이 되게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전에는 사실 제가 관심을 갖고 잘 보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어떤 외교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상경이 선포되고 나서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걸 다 지키셨어요.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이 되어서 정말 발로 뛰겠다는 약속 지키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사실은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하는 그 과정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셔서 이제 변론을 직접 하시는 과정에 이분이 정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핵심 증거로 들었던 어떤 그런 발언들 그리고 핵심 증거를 발언했던 그런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헌재에 출석해서 발언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이 사람들이 회유되었을 가능성 아니면 뭔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좀 사실은 강하다는 게 헌재에서 생중계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읽어보실 수도 없대요. 그런데 딱 앉아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발언의 내용만을 듣고 이게 지금 어떻게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판을 끌어갖고 있구나를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를 판단해서 그거를 바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아무도 다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헌재에서 이제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게 사실은 어떤 본인의 이득을 위해 그런 생중계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대국민 메시지로 보였어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그 하시는 발언 어떻게 보면 사실 본인이 그런 신문 받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변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실은 뭔가 잘 못한 게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해다오. 근데 오히려 헌재에서 생중계를 안 했던 거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생중계를 해서 대통령을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했던 그 헌재가 동일 사건인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 누가 봐도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가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명백한 진실이고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자, 6번째,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대선의 승리는 이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야당과 야당과 한마디로 손발을 맞춰서 협치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손바닥이 혼자 소리가 날 수 있나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통합의 정치를 하려는 시도를 하셨고, 하지만 그 과정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성과를 낼까봐 하려는 건건이 예산을 뭔가 삭감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이런 거대 야당이라는 본인들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뭔가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는 형식으로 이 예산안이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에서 단독 처리되고 삭감 처리가 되는 게 헌재 사상 처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분께서는 이 포지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직무를 수행하신 분인데 많은 정권의 어떤 그런 이제 이 포지션에서 그런 것들을 보셨지만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자, 그만큼 사실은 대통령께서 협치를 하기 어려웠던 건 이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과정에서 이 헌재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과정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시는 과정에서 그 대국민 메시지로 사실은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내셨던 그 메시지가 정상적인 통치가 어렵고 그 과정에 민주당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통치 행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막았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에 이제 진정성과 실행력이 담겨야 된다. 자, 여러분, 진정성과 실행력.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 그리고 예전에 출마사 대통령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 대통령 놀이를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위기 상황을 이 검찰총장을 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오랫동안 보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라는 이 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해야겠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포지션은 대통령이 되는 것밖에 없겠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출마했던 의도이신 거죠. 이게 사실은 현재 최근의 발언과 과거의 발언을 보시면 이게 정말 소름 돋도록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7번 윤석열 정부가 역대 대통령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역대 정부의 축적된 성과라는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챗GPT가 뭐라고 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초기 방역, 코로나 초기 방역, 복지 확대. 3번 남북 개선 긍정적 평가. 자, 여러분, 코로나 초기 방역 동의하시나요? 코로나 초기 방역에 한마디로 전 국민 다 입 싸매고 나가지 말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백신 다 쳐맞아라 이거였잖아요. 이 백신 강제 접종으로 그때 사실은 백신을 선택적인 것처럼 했지만 절대 선택적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원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 자영업장에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맞거나 그 외의 옵션으로는 백신 대신 그 하는 검사 있어요. 매일 가서 그 이제 코 찔러서 하는 검사, PCR이었나요? 그 코로나 검사를 매일 하거나 백신을 맞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가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코로나 검사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직업을 유지하려면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처럼 그때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나. 그때 백신으로 인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여론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겁박을 줬던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법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데요.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 특별 법안.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코로나 사태를 예방하는데 국민들이 백신을 쳐맞아서 이 국민들의 백신에 협조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음모론자로 몰아갔었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합니다. 감염병 예방법과 달리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백신으로 인해서 그때 그 사람이 뭔가 생명을 잃었거나 뭔가 건강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백신으로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게 의심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한 개인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학계에서도 양심 선언을 하는 분들이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이 목소리가 묻혔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법안이 이런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자. 한마디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백신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백신의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맞았던 백신, 우리가 맞으면서도 찜찜했고 맞고 싶지 않았고 하지만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신에 대해서 K방역이 성공적이다. K방역으로 개박살난 자영업 정말 많고요. 심지어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우리가 성공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복지 확대. 여러분, 복지 확대의 결과가 뭐예요? 아까 고금리. 뭔가 지금 이제 물가 상승과 고금리 얘기 나왔잖아요. 남북관계 개선 긍정적인 평가. 자, 남북관계가 개선됐나요, 여러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도 막지 못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발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이 위험한 존재인 거죠. 특히 이제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을 만큼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 위험한,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 봐서는 그 성과라고 보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그로 인한 정확하게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 실패에 대한 결과는 되게 명백해요. 부동산 정책 실패.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동산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얼마나 홈런을 쳤는지 기억하시죠? 경제 성장 둔화. 자,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는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한마디로 지원금을 퍼주고 강제적으로 어떤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퍼주기를 한다고 경제가 성장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이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과 국민들이 어떤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기존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오히려 경제의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죠. 자, 정치적 논란. 이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여러 가지 미투 사건 진짜 많았고요. 민주당 내에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됐던 사람들의 미투 사건, 심지어 그리고 조국 사태,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이제 LH 투기 사건이라든지 이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내로남불을 저지른 이런 사태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과연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성과를 떳떳하게 이것이 성과다라고 주장하고,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것들을 똑바로 잘 해라,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하는 메시지가 결국 자기들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를 떠넘기면서, 실제로 업무는 떠넘겼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업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서포트라든지 어떤 예산적인 서포트를 했냐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민생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본인이 출마할 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저는 여기에 쓰여있는, 지금 축하사에 쓰여있는 메시지만으로도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상한 분열이 계속 있었어요. 세대 간의 분열, 이 젊은이들과 이 노인층의 분열, 그리고 이 남녀 간의 분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깨어나고 있는데, 서로가 몰랐던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2030 청년들은, 이 어르신들이 광장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이제 그 진심을 알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하면서 이 세대 간의 화합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저는 전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아버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무엇도 귀를 열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뜨고 진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알던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진실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것들은 진실이라는 걸 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위기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깨달은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0%가 넘는, 이 무려 51%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세대 간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란이라는 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벌이는 난을 의미하는데요.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란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과연 지금 내란 세력은 누가 내란 세력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